군중사고는 사람이 사람을 통제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재난이지만 자연재해와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조현상이 있죠. 쓰나미가 몰려오기 전에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다 빠지는 것처럼 군중사고 역시 현장을 관찰해보면 단계별로 관측되는 사람들의 특정한 행동 패턴이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그런 현상들을 현장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군중이 많이 몰린 곳에서 특히 어떤 것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그리고 현장을 감독하는 관계기관에선 그럴 때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소 인도를 걸을 때 어떻게 가죠? 이게 질문 자체가 뭘 묻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행의 흐름을 따라가는지 사실은 우리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걷기 때문이죠. 하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 군중의 보행은 특정한 흐름을 띱니다. 하나의 길을 양방향으로 걷는 군중은 위에서 볼 때 서로를 피해서 아주 규칙적이고 균일한 흐름을 만들어내죠. 이건 너무 자연스러워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왜 내가 이렇게 걷고 있는지 눈치채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군중의 밀도가 증가하고 흐름이 붕괴되면 위기가 찾아올 수 있죠. 누구나 불안감을 느끼지 못하는 자연스러운 보행의 흐름의 단계부터 군중 재난의 단계까지는 총 9단계로 악화됩니다. 군중 역학 전문가 디르크 헬빈 교수에 따르면 단계별로 관찰되는 현상은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 통제 인력은 이를 눈여겨보다가 그런 현상이 보이면 알맞은 조치를 해야 하죠. 위험 수위 0의 단계는 군중 밀도가 1제곱미터당 2~3명보다 적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정상적인 보행 흐름을 이루고 위험 수준도 낮죠. 이때 통제 인력이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1분에 1m 거리에 몇 사람이 지나가는지 세는 겁니다. 1분에 82명을 초과하는지 아닌지 모니터링 해야 되죠. 위험 수위 1, 2단계에서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붐비기 시작합니다. 병목 구간에서 정체가 생기고 흐름이 느려지죠. 2단계부터 통제 인력은 유입되는 사람을 제한해야 됩니다. 사람이 몰리는 이유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되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과 구급 인력에게도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단계가 2단계입니다. 이 2단계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상황이 갑작스럽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2단계 이전의 통제 인력은 최선을 다해서 상황을 개선하려고 해야 되죠. 3단계에서는 가다 서다 하는 움직임이 관찰됩니다. 이때부터는 군중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붐비는 곳에는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확성기나 스피커와 같은 장비가 필요하죠. 비상 통로를 개방하거나 우회로를 만들어야 되고 2단계부터 경찰과 구급 인력이 대비해야 됩니다. 4단계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고 사람들이 끼이기 시작하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2단계에서는 경찰이 통제 권한을 넘겨받고 미리 준비한 비상계획이 즉시 가동돼야 됩니다. 군중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해서 긴급 탈출을 도와야 됩니다. 5단계에서는 사람들이 벽이나 구조물로 탈출하려고 하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직전 몇몇 사람들이 간판 위로 올라가거나 벽을 넘으라고 했죠. 이때는 상황이 이미 치명적으로 변했고 군중의 통제가 정말 매우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군중과 계속 소통해서 위험 장소를 탈출시켜야 됩니다. 이제는 사상자가 나올 수 있죠. 인근 병원에 알려서 인명피해에 대비하고 구급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야 됩니다. 6단계에서는 군중 지진이 발생한 단계로 사람들의 움직임이 유체처럼 출렁입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광경이 목격되죠. 이미 패닉에 빠진 군중도 많은 상태여서 군중을 안정시키고 지속적으로 군중을 탈출시켜야 됩니다. 가장 심각한 지역에는 구급대원이 이미 도착해 있어야 하고 응급처치를 제공해야 됩니다. 가능한 최대한의 구급 인력을 현장에 확보해야 됩니다. 7단계는 이제 너무 악화된 상태로 사람이 넘어지고 팔을 공중으로 높이 드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군중 전체가 큰 위기에 처한 상황으로 부상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중재난이 현재 진행형인 상태입니다. 즉각적인 구조와 응급처치가 아주 많은 사람에게 대량으로 필요하죠. 이때 인근 병원은 대형 응급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8단계에서는 사람들이 넘어진 다른 사람 위를 기어 넘어가는 현상이 보입니다. 이때는 군중재난이 이미 발생한 단계로 사망자가 나왔을 수 있습니다. 국가 재난 상황에 준해 관계기관이 총동원돼야 하죠. 군중은 4단계를 넘어가면서부터 패닉에 빠질 수 있습니다. 패닉은 군중사고의 원인이 아닌 결과입니다. 보행 흐름이 급격히 무너지고 병목 구간에서 다툼이 일어나면서 끼어들기 때문에 혼잡이 가중됩니다. 이때는 군집행동이라는 현상이 보이게 되는데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려는 경향을 보이죠. 가까운 출구를 두고 먼 곳으로 간다든지 경찰의 정보를 믿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추측을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상황은 2단계 이전에 통제돼야 됩니다. 통제기간은 2단계를 넘어가면 다시 1단계나 0단계로 돌리는 게 급선무여야 하죠. 군중 압착사고를 막기 위한 기본 규칙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그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수립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 스위스와 같은 나라는 경찰에서 군중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누구나 쓸 수 있게 배포합니다. 독일은 5,00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장소를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뒀습니다. 스위스는 경찰청 산하에 군중관리부서를 따로 두고 있죠.
스위스 취리히는 200만 명 이상 몰리는 국가 최대 축제인 취리히 패슈트 페스티벌을 위해서 2014년 자체 앱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군중의 동선을 확인하고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었죠. Here in Zurich, we've been using a certain app for those festivals that take place, where people are voluntarily sharing GPS coordinates of their smartphones, and that basically gives a picture of how crowded the situation is, at what place, at what time. It's a means of communication, so the police could actually send messages to people in certain areas to give them a better orientation of the situation and what they can do. 선진국에서는 수십 년간 군중사고를 연구해서 이미 단계별 대응책과 사정관리 방안을 상세히 수립해 나왔습니다. 우리로서는 소 잃고 애양간 고치는 일입니다만은 앞으로라도 군중이 몰리는 곳은 확실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전 불감증보다는 안전 민감증이 낫지 않을까요?